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이번에 테리토스 오디오북 첫 작품으로 소개하는 진영의 슈퍼스타 옥은 2012년에 진영, 아빠는 유학 중으로 나온 책의 개정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절이 있는 건 그 안에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진영의 슈퍼스타 옥을 통해 그리운 시절과 가슴 시린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참,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6장 돈 봉투와 카스테라. 대한제국엔 독립이 필요했고 우리 반엔 박수님 선생이 있어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실했다. 인간이 적응의 동물인지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곤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한 달 넘는 시간은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였다. 다행히도 여름방학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을 때 건강을 회복한 박수님 선생이 돌아왔고 우리 반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별다른 사건이 없는 조용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짧은 가을을 떠나보내자 겨울방학이 성큼 다가왔다. 진영은 겨울이라고 해야 가끔씩 찾아오는 영하의 날씨 외에 보통 영상 1, 2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기막힌 계절은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추워서 집에 박혀 있어야 하는 날이란 없었다. 밖에서 더 힘껏 미친 듯 뛰어놀았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수업 중에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졌다. 손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담임선생은 수업을 멈추고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약 1, 2분간 얘기를 나누고 다시 들어오는 선생의 손에는 어김없이 하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 투명하고 순수하다고 할까? 박수님 선생은 촌지 봉투를 숨긴 적이 없었다. 잠시 수업도 잊고 곧장 창가에 있는 선생님 책상에 앉아서 액수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에 넣고서야 자, 어디 할 차례고 하며 중단했던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선생님 책상 바로 앞에 앉은, 그러니까 1분단 첫 줄 아이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교과서를 보는 척 하면서도 봉투에 담긴 액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선생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지폐가 몇 장인지를 파악해 오로지 자신만을 주시하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을 펼쳤다. 3개면 3,000원, 4개면 4,000원. 촌지 금액의 대부분이 3,000원이었다. 아마도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액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주 가끔 손가락 4개가 짙은 안개를 뚫고 드러나는 에베레스트 고봉처럼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아주 짧지만 감동에 차서 헉 하는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아니 어떻게 4,000원씩이나. 그럴 때면 우리의 시선은 일제히 4,000원이라는 거금을 내민 집안의 아이에게 향했다.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너가 집 그래 부자였나? 몰랐네. 앞으로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럴 때면 졸지의 성공 인생의 주인공이 된 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일부러 태연한 낯빛으로 교과서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이를 악물고 뚫어지게 책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심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감추진 못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의 성적이 그저 그런 경우, 교과서에 집중하는 모습은 어색하기만 했다. 성적이 아예 바닥을 헤매는 몇 명, 그리고 아주 가난한 서너 명을 빼고 거의 대부분 학부모가 그 맘때에 담임선생을 찾았다. 지금 생각하면 학기 시작이 아니라 말미였다는 게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을 잘 봐달라는 촌지가 아니라 지난 1년을 잘 봐줘서 고맙다는 감사였으니까. 2학년 때 막 진영에 내려온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 봉투 관행을 외면한 몇 안 되는 학부모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다. 조만간 엄마가 교실 문을 두드릴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가? 3학년 2반 최고 지도위원이다. 그리고 엄마는 낯선 방문자 같은 전학생의 학부모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위원의 엄마로 바뀌지 않았는가? 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수업 시간 중에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열린 문틈으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내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짝이 조금만 주의 깊고 예민했다면 달라진 나를 아마도 단박에 눈치챘을 것이다. 얼굴이 상기되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다. 박수님 선생이 예외적으로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엄마를 맞았다. 아이고 이거 성어머니 아니십니까? 나를 향해 살짝 미소를 보이고는 복도로 나가더니 문을 닫았다. 다시 교실 문이 열리기까지 그 짧은 몇 분이 내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는 선생의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 같이 한 장면 한 장면 분리된 것 같았다. 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초조했을까? 최고 지도위원 옥성호의 엄마가 그 누구도 넘지 못한 금단의 벽 5,000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지난 며칠간 아이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내가 옆으로 갔을 때 뚝 하고 멈췄던 대화를 나는 못 들은 채 했지만 사실 다 듣고 말았다. 이번에 막 성어머니가 5,000원 찍을기다. 짜스가 5,000원이 말이 되나? 허, 임마야. 성호 아버지 링컨 컨티넨탈 타는 거 니 모르나?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말에 5,000원에 잠시 회의적이었던 아이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나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 중간도 못 되는 형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는 것도. 그런데도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다. 엄마가 나를 한 번 더 슈퍼스타로 만들어줄 것 같은 막무가내 희망이 마음을 채웠다. 쌀을 못 사서 한 달을 굶어도 좋으니까 5,000원 고지 많은 엄마와 내가 손을 잡고 정복하고 싶었다. 내 착각일지 모르지만 자리에 앉은 박수님 선생마저 작게 긴장된 숨을 내쉰 것 같았다. 봉투에서 지폐를 꺼냈다 다시 넣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마자 우리 눈앞에 손가락이 나타났다. 5개? 아니, 손 하나로는 안 돼? 그런데 그 흔한 3개도 아니었다. 차마 상상도 못했던 2개. 승리의 V자였다. 순간 모든 아이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좀 있으면 니 미국 가서 링컨 컨티넨탈 탄다 안 그랬나? 근데 꼴랑 2,000원이 먹고. 부끄러운 게 뭔지, 창피한 게 뭔지 제대로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차라리 오질 말지. 단돈 2,000원 가지고 뭐 하러 와가지고. 그날 나는 엄마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엄마는 아마도 아이고 살다 살다 네가 일찍 잘 때가 다 있나 생각했을 것이다. 4학년 담임 허감문 선생은 막 우리 학교에 부임한 27살 총각이었다. 늦은 가을 학년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담임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야들아, 선생님은 엄마들한테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시지 말라고 단단히 말씀드리거라. 알겠지? 우리는 일제히 신나게 예하고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던 시절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복선을 깔지 않았고 듣는 사람도 숨은 뜻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다. 엄마, 선생님이 돈 안 받는단다. 학교 오지 말라 카더라. 엄마는 이러쿵저러쿵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냥 건조하게 알겠다 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엄마처럼 덤덤하지 않았다. 작년과 같은 참사가 미연에 방지되었으니 내심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4학년 때도 나는 여전히 최고 지도위원이었기에 봉투에 대한 부담은 작년보다 더 큰 무게로 학년이 저물어 갈수록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허감문 선생의 선언이 내 머리에 얹혀진 쇳덩어리 왕관을 벗겨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 시간에 교실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 소리가 났다. 의아한 표정으로 담임선생이 문 쪽으로 다가갔고 누군가가 빠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맙소사, 엄마였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꼴랑 2,000원으로 창피를 주더니 이번에는 오지 말라는데도 와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봉투 안 받겠다는 선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데 또 2,000원 내밀려고? 아니 왜? 아이들도 의아했는지 교실 안이 조금 웅성거렸다. 복도로 나갔던 담임선생이 잠시 후 환한 웃음을 띠며 들어왔다. 손에는 꽤 큰 누런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교탁에 봉투를 내려놓고는 궁금증에 목이 마른 우리를 쳐다보았다. 야들아, 성어머니께서 선생님이 오늘 도시락 안 싸온 거 어찌 아시고 이래 카스테라를 구워 오셨다 아이가. 그리고는 아직 채 열기가 식지 않은 우리 엄마표 카스테라를 꺼냈다. 우유 2개가 함께 들어있었다. 아이고 카스테라 크네. 오늘 누가 점심 안 싸왔노? 좀 이따 쌤하고 같이 먹자. 성호야,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인사 꼭 드리거라잉. 점심시간 담임선생 근처에는 배고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맛있는지 다들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그날 집으로 갔을 때 엄마는 또 카스테라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스테라를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달걀 흰자, 거품 내는 일이다. 그릇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휘젓는 거. 그게 관건이었다. 나는 엄마의 손에서 주걱을 빼앗아 힘차게 흰자를 저었다. 비록 팔은 떨어질 것처럼 아프고 무거워졌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부풀어 오르는 하얀 거품만큼 빵빵해지더니 풍선이 되어 날아갈 것 같았다. 여느 때보다 엄마가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엄마, 사랑한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겉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다.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경상도 무뚝뚝이라서 더 그랬다. 물론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는 많이 늙어버린 엄마에게만큼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겠다고 그냥 결심만 한다.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게 아닌지 날마다 결심해도 잘 안 된다. 그나마 환갑이 될 즈음이 되어서야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7장 방송국이 온다. 방송국이 온다는 소식에 학교 전체가 들썩거렸다. 지금이야 천지개벽 같은 유튜브 때문에 누구나 방송에 나오는 걸 예사로 하는 상상조차 못하던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의 텔레비전은 환상의 나라였다. 소문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진행하는 모이자 노래하자가 온다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었다.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은 당시 최고 인기 TV 시청 목록이었다. 와, 우리 학교가 막 모이자 노래하자 나가면 억수로 유명해지는 거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모이자 노래하자 또는 뽀빠이 이상용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던 즈음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소문의 실체가 밝혀졌다. 마, 너거도 들었지? 내일 우리 학교 방송 나간다. 와, 들뜬 아이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이곳저곳에서 뽀빠이 뽀빠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라고? 그래 빨리 오나? 담임선생이 탁자를 한번 탁 쳤다. 와 이리 시끄럽노? 순식간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노래하고 악기하는 아들이 저쪽 음악실에서 할 끼다. 우리 학년은 막 성호가 노래할 끼다. 그리들 알아라.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다 의아했다. 이럴 때 최고 지도위원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예. 그래 와. 모이자 노래하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교실이 웅성거렸다. 어이가 없다는 듯 박수님 선생은 우리를 쭉 훑어보았다. 무슨 소리 하노? 모이자 노래하자가 미치다고 이 시골 바닥에 오겠나? 너거라면 오겠나? 잠시 후 마치 진실을 전달하는 전령사 마냥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모이자 노래하자 아니다. 경남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다. 라디오? 라디오라고? 알고 보니 경남 지역 국민학교를 순회하며 학교 소개와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내보내는 프로그램.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청취는 고사하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 70년대에는 저녁이 되어야 텔레비전이 시작했고 라디오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게다가 정신없이 뛰어놀기에도 하루해가 짧은데 세상에 라디오라고? 몸이 아프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이상 차라리 돌을 닦으면 닦았지 어떤 제정신 박힌 아이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학교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듣고 앉아 있겠는가? 모이자 노래하자 뽀빠이 이상용이 아니라니. 실망감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하굣길의 아이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예견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 저마다의 실망을 삐뚤어진 잘난 척으로 서로 위로했다. 내 막 그럴 줄 알았다 아이가. 뽀빠이가 미치다고 이쪽까지 오겠나.
서울에도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나? 맞다. 나도 막 처음부터 아니다 싶더라. 그래도 설마 했다 아이가 오빠이 발두간 만지볼라 했는데. 다음날 나는 오후 수업 대신 음악실로 갔다. 어차피 라디오니까 복장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나를 비롯해 각 학년에서 모인 8, 9명의 아이들이 음악실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방송용 마이크와 각종 방송기기들을 처음 보는 순간 나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랬다. 아무리 경남 방송국 시청자 몇 명 안 되는 지역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방송은 살면서 만나기 힘든 인연이었다. 칠판에는 방송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파수가 적혀 있었다.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다. 모두가 다 같은 눈빛이었다.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다. 우리 학교 통틀어서 유일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2학년 여자아이. 무슨 독주회라도 하는 건지 무대복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자, 저거 바보 아이가. 지 혼자 텔레비 나가나. 라디오다, 이 가시나야. 생판 모르는 낯선 곳도 아닌데 엄마 아빠까지 따라와 있었다. 드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딱 보기에도 꽤나 비싸 보였다.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6학년 정교회장형이 학교 소개를 그리고 교장 선생도 인터뷰 비슷한 몇 마디를 했다. 첫 순서는 유일한 악기 연주, 바이올린 독주였다. 그 여자아이가 드레스를 입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따라온 아빠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목소리 연주, 독창 순서가 돌아왔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거의 다 아마도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였을 거다. 진행을 맡은 방송국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내 옆에 서 있었고 나는 그 마이크에 내 노래가 잘 들어가기를 바라며 맞잡은 양손을 배꼽 위에 살짝 올린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정말 열심히 불렀다. 라디오라고 무시하던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방송에서 흘러나올 내 노래를 생각하니 마구 설렜다. 대흥국민학교가 라디오를 통해 경상남도 전체에 소개되는 역사적인 날이 왔다. 저녁 6시 방송 시간에 맞춰 우리 가족은 평소에 듣지도 않는 라디오 앞에 둘러앉았다. 언니야, 네 진짜 라디오 나오나? 훈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럼 당연히 나오지 안 나오나? 잘 아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훈이에겐 신기한 모양이었다. 훈이만이 아니었다. 엄마도 할머니도 또 이모까지 다들 기대에 차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내 귀에 익은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단감으로 유명한 진영읍에 위치한 대흥국민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소개와 함께 방송이 시작되었다. 훈아, 나 이 아줌마 억수로 잘 안다. 잘 알긴. 개뿔이나 알았겠는가마는 속사정을 알 리 없는 훈이는 라디오 진행자까지 안다는 형을 존경의 눈빛으로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정교 회장 그리고 교장 선생에 이어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왔고 마침내 하나둘 몸으로 때우는 독창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보다 나중에 부른 아이의 노래가 먼저 흘러나왔다. 내 노래는 어디 갔지? 조금씩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안 나오지?
식은땀이 흘렀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내 마음은 아랑곳 없이 어느새 내가 잘 안다고 의시됐던 진행자의 마지막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대흥국민학교 대단하죠? 참으로 재주 많은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왜 내 노래가 사라진 거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편집되어 잘린 거였다. 그러나 당시 편집의 의미는커녕 그런 단어조차 들어본 적도 없던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후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까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다. 큰 망치 하나가 내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이 힘을 합쳐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학교를 가자니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왜 안 나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무슨 대답을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방송국에 미리 전화해서 빼달라고 했다고 할까? 왜 그랬냐고 물으면 갑자기 라디오 나오는 게 싫어져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할까? 아니, 왜 싫어졌냐고 또 물으면 그럼 어쩌지? 별이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다행히 어제 방송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학교가 방송에 나온지도 아예 모르는 것 같았다. 청취한 사람은 출연자 가족밖에 없는 게 아니었을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 후 1년이 좀 지났을까? 이번에도 학교에 방송국이 온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갔다. 작년과 똑같은 경남 기독교 라디오 방송. 그것도 동일한 프로인 학교 탐방이었다. 두 번째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다. 경남 방송 또 오나? 그건 누가 듣는다고 자꾸 오노? 나는 울분이 끓었다. 그놈의 경남 방송. 방송할 학교도 더럽게 없는갑다만. 갈 학교가 별로 없는 경남 방송도 한심했지만 대흥국민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죽 노래할 아이들이 없었는지 허관문 선생은 나에게 4학년을 대표해서 노래하라고 했다. 뭐라고 그놈의 라디오 때문에 또 망신당하라고 내보고 정말로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나 무작정 싫다고 할 순 없었고 결국 내 속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나 그거 안 할랍니다.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담임 선생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선생님, 작년에도 나가서 노래했는데 내만 방송에서 안 나십니다. 이번에도 안 나올긴데 뭐 하려고 합니까? 나 안 할랍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고 발끝만 보고 있는 내게 담임선생은 알았다 말하고 교실을 나갔다. 잠시 후 허관문 선생이 나를 불렀다. 성호야, 이번에는 네 꼭 나올기다. 선생님이 약속한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네가 내 대신 우리 반 담임선생님 해라. 알겠나?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녹화날, 처음과 달리 설레이는 마음은 없었다. 배꼽 위로 손을 맞잡고 흔들지도 않았고 대충 불렀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건들거리면서 했던 것 같다. 3학년이 된 바이올린 여자아이는 이번에도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작년과 달라진 건 딱 하나, 진행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방송이 나오는 날 우리 가족은 아무 말 안 했지만 모두 다 작년의 아픔을, 그러니까 나의 시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방송이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라디오에서 귀에 익지만 동시에 너무도 생소한 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와, 언니 나온다. 훈이는 감탄하며 좋아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성수도 귀에 익은 목소리에 이리저리 몸을 흔들었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참았다.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행여 누가 알아챌까봐 일부러 딴청을 부리며 내 노래를 들었다. 그날 밤 엄마는 자랑스런 큰 아들에 관해 아빠에게 장황한 편지를 썼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이 지나가듯 말했다. 너것들 어제 라디오 그거 들었나? 성호 노래 잘하더라. 아무도 안 들었나? 방송을 들었을 리 없는 아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하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좋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